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정청래 의원 쪽에서는 우리가 1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원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많이 표를 찍어주고 있어서 그 표가 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당무 개입이 100%예요. 그만큼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픈되게 하는 것은 대놓고 당무 개입이라고 보기 저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에 여당에 영향 안 미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인데 국민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했으면 그게 최악이죠. 이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하고 얘기해가지고 본인이 선명하게 뭔가 각을 세워서 본인이 이득을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런데 이거는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2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월드컵은 스페인이 1대0으로 연장까지 가서 아주 힘겹게 승리를 했습니다. 메시는 뭐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번이 거의 마지막 월드컵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마지막에 우승컵은 들지 못했지만 하여튼 굉장히 멋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고요. 월드컵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우리나라는 또 축구 관련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혹시 시간이 저희가 허락되면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정치권 이야기들 함께 하죠.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먼저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 전부터 큰 거 2건 터트려 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민주당이 토론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누가 잘해요? 뭐 김영민 의원도 잘하시지 않아요? 많이 의욕 상실인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 토론이 무산된 거에 대해서는 뭐 이따 다시 좀 다루도록 토론을 하고요. 하려면 네. 토론하는 상대방이 네. 그 제대로 이제 그 토론장에 나와서 제대로 된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한동훈 의원의 특징은 그냥 깐죽거리고 그 말장난하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걸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깐죽거리는 걸. 그걸 왜 봐요? 맨날 봤는데 한동훈 본 것도 아닌데 그런 게 있다면 제대로 그런 된 거를 아이, 적나라하게 그런 게 노출시켜주는 있다면이 것도 뭐야? 솔직히 알면서 그동안에 그러니까 한동훈 편의점 한동훈 얘기까지 나왔잖아. 뭘 몰라 모르긴. 편의점 한동훈을 모른다고? 저 인사.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류재화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윤경 기자가 오늘은 뉴스 정리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토론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네. 뉴스가 있으니까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먼저 지금은 민주당의 전당대회 여기 기탁금 논란이 네. 주말 사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여러분들 다 모르고 계실 거니까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 무슨 얘기인지를 아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당대회 출마를 하려고 하면 출마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전국 단위로 돌아다니면서 뭐 체육관도 섭외를 해야 되고 문자도 공지 문자도 보내야 되고 투표 시스템도 또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출마할 때 내는 기탁금이 지난 선거 2024년 당 선거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예비 출마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자신의 계좌를 그냥 열어가지고 그 기탁금 내겠다고 후원금을 모금하다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정민철 씨 얘기하는 네, 네. 정민철 이제 그 최고위원 예비 후보인데요. 일단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후보 등록 이틀 전에 공지합니까? 그것도 이틀 전 저녁이요. 하루입니다. 하루 전에 공지했어요. 정치자금법 위반한 게 제 잘못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민주 진영 안에 있는 유튜버들에서 저를 엄청나게 공격하는 거예요. 정치자금법 위반했다고. 네. 며칠 전에도 사실 저희 정민철 후보가 예비 후보가 출연 또 하기도 했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청년이 민주당에서 뭘 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좀 토로를 하긴 했었었죠. 네. 근데 기탁금이 어떻게 올랐냐면 네. 2024년에는 그러니까 대표일 경우에 처음 예비 경선에 1,500만 원을 내고 본 경선에 올라가면 4천만 원을 내는 구조였대요. 네. 근데 지금은 이번에 어떻게 됐냐면 예비 경선 참여하려면 2천만 원 내라. 그리고 본 경선 가면 1억까지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됐다고 하고 최고위원도 본 경선 1,500만 원이던 것이 5천만 원으로 훌쩍 올랐고 예비 네. 경선도 500만 원이던 것이 2천만 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3배 정도 이렇게 출마 자체 비용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마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 그 가운데 이렇게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건 뭐 변명 여지는 없는 사안인 것 같고요. 다만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혹은 뭐 1,500에서 5천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뭐 이미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은 훨씬 더 누구에게인가 기부받거나 이런 것들이 열려 있지만 정치 신인들 이런 분들께는 굉장히 어려운 허들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비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우리 강수영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가 좀 많아요. 이게 기탁금이 한꺼번에 4배를 올리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야 이게 예전보다 권리당원 숫자가 100만 초반대에서 110만 정도에서 160만 가까이 됐기 때문에 비용이 더 늘었다. 모바일 투표를 하든 뭐 문자 통지를 하든 돈이 더 들어간다. 그게 1번. 그다음에 후보자 난립을 막아야 된다. 이게 2번인데 원래 기탁금 제도는 후보자 난립을 막는 용도입니다. 전국 선거에서도 지금 다 있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큰 폭으로 4배를 올리는 이유가 뭐냐인데 그럼 당원이 4배로 늘었느냐? 아니죠. 비용이 4배로 느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당원이 늘면 당비도 더 거쳐요. 그다음 당비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은 돈이 썩어납니다. 무지하게 돈이 많아요 지금. 썩어날 정도예요? 왜? 국고보조금, 선거보조금 받았고 몇백억 갖고 있어요. 몇백억. 전혀 이 전당대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향적으로 그 선거 공영제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선거를 공적으로 운영하자. 네. 비용을 각 후보자들이 선거에 드는 비용 다 내라 하지 말고 네. 그렇게 하면은 정치 신인이나 경제적 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출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거 비용을 공적으로 부담하자 다 네. 같이 그런 논의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에 실제로 선거 공영제 차원에서 낮췄던 거예요. 기탁금을 청년들, 장애인들, 사회적 소수자들의 허들을 낮추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난립하지 않을 정도로 해놓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설명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그럼 그 전에 민주당이 추구했던 방향은 뭐냐 이거예요. 그런 근본적 문제가 제기되는 거고 그다음에 돈으로 난립을 막는 것이 맞느냐. 뭐 예컨대 지금 보면 김용 전 부원장이 6개월 당비 안 내가지고 뭐 후보 자격이 있니 없니 이렇게 논란이 됐잖아요. 네. 1,000원 당비 6개월 낸 거 가지고 사람을 거르는 게 맞느냐. 그게 아니라 혹은 기탁금으로 거르는 게 아니고 민주당 안에서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했는지 정치적 기여를 했는지 사회적 기여를 했는지 이건 정성평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토론회는 얼마나 갖고 세미나는 얼마나 갖고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하면 될 일을 난립을 막으려면 그게 더 맞죠. 근데 돈으로 해버리면 돈 있는 사람은 이때 동안 아무런 책임을 행사하지 않아도 돈만 내면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 예전 구도를 가지고 당내 선거를 하는지 그리고 청년들을 좀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홍보비로 1,500 정도 못 쓰냐 이거예요. 3천만 원 쓸 수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청년들한테 기탁금 좀 깎아주고 그 돈으로 오히려 대외적으로 우리 청년들 위하는 정당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돈이 썩어나는 정당에서 왜 이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누가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 결정을 예를 들면 선관위가 하나요? 아니면 뭐 전준희 같은 데서 하시나? 지금 아니면 최고위에서 대응은- 결정하시나? 대응은 당 선관위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네. 올린 이유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선관위 역시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입니다. 물론 이제 외부 변호사들이 같이 오기도 하는데 구성은 네. 같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소병훈 의원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 정민철 예비후보도 뭐 한 얘기긴 합니다만 한 미리 그래도 뭐 한 일주일 열흘 전에 이렇게 알려주면 어디 가서 이제 빌려라도 오겠는데 하루 전 뭐 이틀 전에 이렇게 알려주면 당장 그 돈이 현금으로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이제 내겠냐 이제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뭐 맞아요. 아주 설득이 네.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맞는 말이죠. 물론 네. 이제 자기도 미리 좀 알아봤어야 되겠죠. 그런데 알아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만 어쨌든 급작스럽게 조금 근데 의사결정은 지난번에 했었다고 제가 얘기해서 들어가지고 이게 막 어제 오늘 벌어진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청년 정치인들이 들어오려면 너무 허들이 그렇게 그 금전적인 것 때문에 허들을 높게 쌓아놓는 거는 매우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는 이 건은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는 그 기탁금을 그렇게 올리는 것이 과연 정말로 맞는 것인가지 이 부분 아까 네. 정민철 후보도 말했고 우리 강수영 변호사도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정도의 정당은 사실은 그렇게 기탁금으로 뭐 꼭 이거를 심사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탁금 많이 이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당이 자체적으로 지금 돈도 많을 뿐더러 정말 이
훌륭한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는 당에서 저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걸 이렇게 높이 올릴 필요는 없다. 그 성관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람이 많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당에서 행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는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어서 그거는 본질이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이제 다들 논의해가지고 또 내리는 쪽도 뭐 얘기한다고 하니까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대통령이 이 건에 대해서 X에다가 이제 글을 올린 거. 네. 저는 이 부분은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네, 그 얘기를 하나 소개를 할까요? 네. 일단 요 그 다 올른 거 자체에 대해서는 김민석 의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송영길 의원도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청년 정당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대 입장을 냈고 정청래 의원도 오늘 이렇게 오른 줄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는 본인이 후원 계좌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와서 이거 연휴라 후원 계좌를 다 댈 수도 없고 계속 보내시면 나중에 다 돌려보내드려야 한다. 막 3억, 4억씩 이렇게 보내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올리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인기 있는 기존 정치인들은 오히려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군요. 네. 아니 저분은 정치 계좌를 먼저 열었고 네. 2천만 원 정도가 덜 들어왔다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저 돈이 들어온 거라서 인기 있는 뭐여서 돈이 먼저 많이 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그거랑 이것이 다른 문제죠. 당원들의 분노의 네. 표시라라고 이제 표시죠. 정청래 네. 의원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아무튼 세 명의 의원 모두 다 너무 기탁금이 높다라는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했고 네. 그런 가운데 대통령도 이 기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당무를 할 때, 그러니까 그 출마를 하려고 할 때 기탁금이 이렇게 높은 것은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탁금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라고 대통령이 X에다 글을 올렸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좀 전에 말을 제가 이제 하다가 이거 설명하는 것 때문에 잠깐 중단시켰는데 대통령이 X에다가 자신의 이제 의견이나 이런 거를 올리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너무 그냥 모든 종류의 이슈에 대해서 다 개인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는 거는 되게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취지는 뭐 충분히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정민철과 같은 그런 청년 정치인에게 부담 주지 말고 우리가 청년들을 잘 양성해야 된다 이런 거 좋지만 지금 대통령이 지금 당대표 선거하는데 혹은 당의 그 최고위원 뽑는데 기탁금 문제를 본인이 이렇게 딱 나서가지고 X에다 올리는 거 그거는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그게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게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정말 저는 좀 청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에 너무 문턱이 높다는 그거 얘기는 취지까지만 하면 되는데 네. 예,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근데 이런 거가 한두 번이 아니고 대통령이 사실 모든 종류의 이슈에 대해서 너무 자주 여러 번 너무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저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부적절한 네.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민철 아까 나왔던 정민철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후보의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대통령 시계를 받았다고 언박싱도 한번 했었고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저렇게 눈물의 뭐 방송도 하고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자기 X에다가 이제 기탁금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단순 어떤 의견 개진 수준을 넘어서서 또 특정 후보를 또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전에 계속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지방선거 때는 명피 후보라고 했던 정원우 후보 관련해서도 일 잘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지원하는 모양새가 있었고 김민석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이번에 이 문제 기탁금 문제도 정민철 후보를 좀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 얘기했듯이 이것도 불공정 경선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제가 이제 주말에 약간 여행 갔다 와서 이제 정치 이슈를 좀 멀리하다가 다시 보니까 이게 공룡여당 민주당 내 이 룰 논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선호투표제나 아니면 뭐 청년 최고위원직 신설 이런 것도 이게 결국은 선호투표제는 받아들여지고 청년 최고위원직은 안 하기로 결정됐잖아요. 그런 것도 야 이게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일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송영길 김용 후보 자격 논란, 자기가 부여할지 문제, 그 기탁금 문제 이런 거 다 이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뉴스를 잡아먹어야 될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결국 정리되는 모양을 보면은 결국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긴 해요. 뭐냐면 민주당의 기존에 있는 기득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선거 룰 관련해서 예를 들어 선호투표제도 서로 어떻게 보면은
주고받기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호투표제 자체는 도입은 하되 청년 최고위원직은 드랍시키고 송영길 김용 후보의 자격은 주되 기탁금은 올려주고 이게 뭔가 가진 자들끼리 그들끼리의 거래하는 리그에서 겁니다. 거래하는 것 같은 모양을 보이고 네. 그게 이제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이 점점 더 기득권 정당화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청년 들었습니다. 정치가 좀 갈 길은 오히려 조금 더 막는 방식의 거래를 좀 했다고. 그렇죠. 판단하시는 왜냐하면 거군요. 청년 최고위원장직이라는 건 사실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청년 할당제거든요. 말하자면 네, 네, 네. 별도의 칸막이를 주는 거고 기탁금 문제는 결국 그 최고위원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도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진입장벽 문제거든요. 네, 네. 이거를 둘 다 높이는 셈이 되기 때문에 기득권 강화로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SNS에 글을 올리시는 거는 차라리 저는 더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역으로. 왜 그러냐면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왜 그러냐면 예. 원래 그 여론을 환기하고 화두를 던지는 역할을 사실 여당이 해야 되는데 여당이 그 역할을 거의 못하고 뭐 검찰개혁이나 이런 한정된 화두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기존 지지층 결집시키는 화두만 계속 던져왔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저렇게 SNS 글 올리시면 이제 생산적인 토론이 되겠죠. 대통령 말이니까 무조건 교시처럼 따라라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다 갖다 박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토론을 유발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저는 했으면 좋겠고 윤석열 때 무슨 뭐 타운홀 미팅 뭐 타운홀이란다 저기 그 기자님들 모셔가지고 그 앞에서 출근길에 이야기하던 거 하다가 도어 스태핑 죄송합니다. 네, 도어 스태핑 하다가 이제 본인의 허접함이 금방 드러나면서 접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양날의 검이고 위험한 거예요, 사실. 뭐 편하게 얘기하면 되지 싶어도 그게 다 칼이 돼서 돌아오니까 위험한 건 맞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SNS를 통해서 정제된 나름대로의 숙고 끝에 나온 메시지를 한다면 그건 저는 성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당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당무 개입이라는 프레임이 너무 지금 과잉돼서 자꾸 나오는데 네. 뭐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그걸 의식하셔가지고 그 닉네임을 이렇게 쓰셨더만요. 네. 혹시 화면이 준비되어 있나요?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닉네임 닉네임. 쓰고. 네, 우선 플리피님의 의견과 질책이라고. 네. 네. 그리고 이거 플리피라는 님 분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 당무 개입이다라고 이제 네. 지적을 한 것이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짚어야 되는 게 그 대통령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말하면 다 당무 개입이다 지금 그런 식으로 막 반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당무 개입이 불법성이 있거나 탄핵 사유로 가는 저런 이야기들은 지금 그 당원으로서 의견 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박근혜 처벌받은 건 뭐 국정원 특활비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뭐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 공천관리위원들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 넣어. 공천에 개입하거나. 왜 아예 뭐 비례대표 아예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 공천 줘. 이런 걸 처벌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탄핵 사유라고 지금 거론한 저 굉장히 열받았는데 저거 보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 잘 봐달라는 언급 때문에 탄핵까지 갔다라는 게 그 탄핵 사유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탄핵이라는 게 탄핵되는 거를 갖다가 언급하면서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탄핵이 지금 국회 구성상 민주당이 협력 안 하면 탄핵이 통과가 되나요? 결국에서는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돌아설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나 다름없잖아요. 네네네. 아니 이런 얘기가 어떻게 집권 1년 차에 그냥 대놓고 나오냐 이거예요. 당무 개입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들. 일부 진보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그런 탄핵 얘기도 솔솔찮게 또 나오고 그건 뭐 있습니다. 몇 달 됐죠. 네. 그건 딴지 게시판에선. 근데 네. 이거는 당무 개입이 100%예요. 어. 이거- 법적으로 당무 개입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어요. 법에 당무 대통령의- 개입이라는 네. 용어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의견 개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대통령도 의견 개진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모든 당무 개입은 의견 개진의 형태로 이루어져요, 원래.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의견 개진이에요. 네. 근데 또 누군가는 당무 개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어디까지가 의견 개진이고 어디서부터 당무 개입이냐? 그 대통령의 행동이나 발언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느냐,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 이게 너무 강하다 하면 당무 개입이 되는 거고 아니면 한 사람의 당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거면 그냥 의견 개진이 되는 거죠.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 이번 사안의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언은 결국 지금 민주당에서 다시 논의하잖아요, 기탁금. 예. 그만큼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혹시 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당무 개입으로 진짜 이제 의도를 갖고 뭔가 액션을 취했다면 당 이렇게 공식적인 뭐 SNS나 이런 거 말고 당에 뭐 통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 통해서 야, 이번에 금액은 이렇게 좀 낮추고 그다음에 누구 좀 될 수 있게 좀 손 좀 써봐.
이렇게 하고 공개하지 않는 게 오히려 당무 개입엔 훨씬 더 잘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래 하는 게 차라리 더 당무 개입이 저렇게 적나라하게 하면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신 거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건 의견 개진의 형식이 아닌가? 그게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이게 주특기예요. 예전에 백혜련 경정 동부지검에 파견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했거든요. 그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공개적으로 했는데 누가 공개적으로 이런 불법을 하겠느냐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하는 방식을 보면 예전 같으면 물밑에서 하던 걸 공개적으로 하는데 또 영향력은 영향력대로 미쳐요. 그래서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당무 개입 아니야? 이거는 검찰청법 위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네. 직권남용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야 만약에 하려고 했으면 내가 몰래 했겠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 뜻은 다 관철이 돼. 백효련 경정은 동부지검의 합수단에 파견됐고 네. 이번에도 기탁금 또 낮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트릭인 거예요. 아, 트릭이다.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다 관철이 됩니다. 본인의 예를 들어 당무 개입해서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면 본인의 유죄에 대한 증거가 만천하에 이렇게 남아있는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고의부정 사실은 정확하면 고의부정을 위한 증거 쌓기예요. 아이 잠깐만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니, 우리 근데 강생 이제 아예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것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주장은 지금 뭐냐면 이 당무 개입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이 금한 당무 개입은 공직선거법 같은 법률을 위반해서 공직선거의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나는 그런 사례가 아니다. 일상적 정당 활동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에 나중에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이 쟁점이. 이미 유시민 작가는 불공정 경선을 대통령이 조장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단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네. 결국 아까도 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네.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것 같이 해석이 되면 네. 그러면 선 하나만 살짝만 종이 한 장 차이로 당무 개입이 되는 거거든요. 유시민 작가의 말은 틀렸습니다. 틀린 말이에요. 아니 당무 개입 아까 그 앵커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과거에 박근혜 정권이나 이럴 때 개입하는 걸 보면은 정무수석 통해서 혹은 당 중진 누구누구 통해서 혹은 최고위원 중에 청와대 라인하고 맞는 최고위원 통해서 오더를 줘요. 이렇게 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길길이 막 세게 메시지 내면서 막 밀어붙여요. 근데 대통령은 없어요. 겉보기는 안 보여요. 저게 대통령 오더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더일 거야라고 추정만 할 뿐이에요. 윤석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장막 뒤에 숨어가지고 당내에 자기 계파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전 국민이 보는 데에서 저렇게 메시지를 던지면 무슨 계파 이용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의 말씀이 잘못되고 혹은 저게 너무 부당한 간섭인 것 같아. 그러면 집중적으로 공격을 또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픈되게 하는 것은 대놓고 당무 개입이라고 보기 저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에 여당에 영향 안 미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예 분리시키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건전하게 감시되고 통제되고 토론될 수 있는 형태로 개입이 혹은 의견 개진이 된다면 좋은 거고 그게 겉으로 책임 안 지게 쓱 묻어가고 어디 개파 이용해가지고 음습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국민 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면 강성현 네네네. 변호사한테 여쭙고 싶은 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지방선거 때 정원호 후보를 사실상 우리가 언론에서 명피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바보여서 명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보이니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라도 이 김민석 전 총리로서 굉장히 치켜세우고 사실상 당대표로 나가는 사람을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은 모양을 보이는 거. 이거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SNS에 올린 거에 아니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셨잖아요. 대통령. 그게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문제가 되죠? 정원호 구청장이 일 잘한다고 SNS 올린 게 그게 위법합니까? 위법한 거라고 제가 형사처벌 문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그것이 모든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정원호 후보를 미는구라는 걸 인식시키게 하잖아요. 그걸 부인하세요? 아니 그게 맞는데 그건 맞죠. 근데 자 괜찮다고 그러면 그게 전략 공천이 되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당원들이 투표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정원호 후보가 그 이후에 원래 그 이전에 있었던 여론조사에 비해서 폭등한 건 사실이잖아요. 만약에 근데 그러면 혹시 예. 만약에 혹시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요. 지지율 5%야. 아. 근데 정원호 일 잘하더라라고 하면 마이너스죠. 오히려 마이너스일 거 그건 아니에요. 당무 개입이지. 낙선 운동화. 그럼 이게 낙선운동. 그렇지. 그것도 당무 개입이 그렇게 되면. 그것도 그렇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대통령이라는 권한이나 지위를 이용했느냐.
혹은 뭐 대통령실의 조직을 이용했느냐, 막강한 권한을 이용했느냐, 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쟁점이 될 거잖아요. 당무 네. 개입이라고 판단하려면. 네. 근데 그 대통령이 계속 지금 그 선을 아슬아슬하게 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 두 분의 주장인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이제 이 강성규 네, 네.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당무 개입 논란은 아마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류자 변호사께서는 이제 보시는 것 대통령이 같고요. 멈추질 않으세요. 네. 자, 그리고 민주당의 당내 이슈는 뭐 요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당대표 후보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네. 하는데요. 정청래 그 후보가 크게 한 수를 두었습니다. 정청래 후보의 그 후원회장에 고 이해찬 전 총리의 배우자가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었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해찬 정신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민주당을 더 개혁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해찬 선배 당대표의 길을 후배 당대표로서 이어가겠다라고 주말 사이에 이야기를 했고요. 네. 오늘 오전 인터뷰에서 그 시선 집중에 나갔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없이는 절대 안 된다. 이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안 하면 10%의 꼬리로 몸통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실제 당원들에게 있다. 산토끼를 아무리 잡은들 집토끼가 집 나가면 총선 대선이 무망한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강성 지지층, 코어층을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질문은 아니 이해찬 전 총리의 부인이 배우자가 갑자기 여기 왜 등판하였지?잖아요. 그 힌트가 될 수 있을 만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정청래 후보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사진들을 쭉 올리는 과정에서 이해찬 전 총리의 그 빈소 사진을 같이 올려요. 네. 누구랑 누구랑 같이 있느냐 하면 사진 올려주세요. 네. 이해찬. 이런 사진을 같이 올립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유시민 작가입니다. 그럼 힌트가 혹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이해찬 전 총리의 부인은 원래 정청래 저 후보랑 아주 연이 깊은 분은 아니었던 모양이군요. 저희는 그 연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하게 제가 기억하는 연은 예.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네. 김민석 민주당 원외 민주당에 있는 그 정치인 김민석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때 합당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추미애, 이해찬, 김민석 이 세 사람이 계속 같이 만납니다. 정기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근데 굳이 따지면 이제 이해찬 전 총리는 김민석 후보를 만약에 지지한다고 했으면 크게 이제 이질감은 없었을 텐데 지금 여기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왔기 이제 때문에. 만약에 바뀌었다면 그 연결고리는 유시민 작가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추측들이 나온다는 네, 거군요. 그런 추측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 사진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고 네. 저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연결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강력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최민희 의원인데 최민희 의원이 워낙 또 친 이해찬계라고 알려져 있어요. 원래. 그리고 최민희 의원하고 김현 의원들은 원래 그렇게 친 이해찬계고요. 네. 저는 이해찬 의원,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가 지난 그 생존에 계실 때 저도 이해찬 총리하고 여러 번 이제 좀 자리를 가졌었고 네. 그때 사모님도 항상 같이 자리를 하셨었어요. 왜냐면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같이 항상 다니시고 같이 또 운동을 하셨던 그런 분이라서 그리고 네. 모든 사람에게 스스럼 없이 그렇게 잘 해주셔요. 그래서 저는 저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뭐 이게 이해찬 전 총리가 꼭 이렇게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면 이해찬 총리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켰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김민석 총리 아까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 그 과오로 바깥에서 이제 힘들어할 때 네. 같이 우리가 아울러서 같이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저런 식으로 이제 마치 저는 좀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드는데 그거는 조금 옳지 않다. 그거는 그리고 본질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다. 그 말씀. 크게 의미 둘 만한 사진은 그러니까 아니다. 저 사진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네. 예를 들면은 유시민하고 친하고 나는 뭐 정청래, 이해찬, 유시민 이 라인으로 이해찬의 정신을 잇는 사람이야. 이걸 말하고 싶었겠지만 네. 그렇게까지 하면 진짜 뭐 노무현도 있고 문재인도 있고 이제 이해찬도 있고 뭐 있는 사람은 다 이어요. 예. 그게 뭐냐고요. 저는 그렇게 네. 보지 않아요.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는 굉장히 상징성 있는 분이긴 하죠. 되게 통합의 아이콘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네. 사람을 이렇게 잘 끄집어 올려줘가지고 그 사람을 잘 도와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저렇게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후원회장을 맡는 게 근데 옳지 않진 않죠. 내 말은 왜? 후원회장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정청래 대표가 자꾸
저런 식으로 네. 사람들이 자기를 밀고 있다는 식으로 뭔가 보여주려고 저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고요. 저는 대표가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해찬 총리와 이해찬 그 총리 부인은 지켜줘야 돼요. 그분들은 누구의 사람도 아니라고 말해요. 전체 민주당의 사람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네네네. 저렇게 막 권영숙 여사도 내 편,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게 내 별로 편, 옳지는 이런 식으로 않다. 맨날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제 말은. 근데 이해찬 총리께서 만약에 지금 살아계셨으면 정청래 전 저거 내 대표는 싫어할 거죠, 혼 저런 식으로 많이 하면. 났을 겁니다. 진짜 여러모로 혼 많이 났을 거고 정치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기존 지지층들만 결집시켜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마 혼 많이 났을 거고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김민석 전 총리를 제일 의식한 뭐 행보인 것 같은데 김민석 전 총리 민주당 안에서 편들어줄 사람 옛날 사람 중에 누가 있어? 없지. 나는 많아. 이런 뭐 인상을 주는 것 메시지인 것 같아요. 같다? 예,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기 컨텐츠가 없다는 것을 계속 드러내는 족보 정치, 예, 족보만 내세우고 그 족보도 근데 파보면 그렇게 뭐 적정성 있는 족보도 아닌데 하여튼 네. 본인 족보만 계속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본인의 빈약함을 더 드러낸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네. 정청래 대표의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김어준 씨가 자기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원들은 다 노무현의 유족이다. 그리고 그것의 상주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런 하나의 가족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가문 내지 가족을 떠올려 본다면 그 가족의 가장격이 저는 이해찬 전 총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해찬 전 총리가 어떻게 보면 386 운동권, 586 운동권과는 좀 결이 달랐던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어떻게 보면 흡수해서 들여서 대릴사일처럼 들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들여서 정권을 만들어냈고 그게 그래서 이제 통합의 아이콘이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해찬 전 대표의 사모 부인을 배우자를 이제 혼외적으로 놓은 것은 결국 그 통합의 아이콘인 이해찬조차도 다시 이 가문 밖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어떤 그와 한 패를 먹은 김민석 전 총리를 뭔가 이 가문의 밖에 이질적인 존재로 밀쳐내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돌아가신 분의 뜻이 아닐 뿐더러 알 수도 없고 그렇게 또 돌아가신 분의 그런 어떤 뜻을 이용하는 정치로 이용하는 것은 그리 네.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시민 작가 후폭풍 이제 거의 다 잠잠해진 것 같은데 하나 더 나왔군요. 23일에 네. 뉴스아이킥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 활동을 어쨌든 이어가겠다. 그리고 네. 본인의 의견을 계속해서 개진하겠다라는 취지고요. 그리고 이제 윤건영 의원이 이 최근에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 때문에 민주당원들이 많이 화를 냈었잖아요. 분노하고 막 서운해하고 이랬는데 그 이재명 필패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너무 화를 내지 마시고 예방주사라고 생각하고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부드러운 접근 방법은 없었는지 진영을 묶어내면서 이야기할 수 없었는지는 나도 역시 아쉬웠다라고 하면서 조금 다독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윤건영 의원 말이 맞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네. 그거보다 중요한 게 그 유시민 작가가 뉴스아이킥에 출연하는 그 문제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뉴스아이킥에 이제 나갔었거든요. 네. 제가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나가는데 네. 금요일에 나갔더니 그 뉴스아이킥 진행하시는 분이 다음 주에 우리 유시민 작가님 모십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지난번 매불쇼 이후에 뭘 얘기를 하려고 나오는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본인이 워낙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그 전에 원래 유시민 작가의 책을 먼저 설명하려고 소개하려고 원래 처음에 섭외가 됐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유럽에 유시민 작가가 유럽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출연을 그때 당시 못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출연하는 것으로 미리 그때 정했는데 네. 하필이면 딱 그 중간에 이제 매불쇼에 출연을 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의도는 본인들이 원래 섭외했을 때의 의도는 뭐 이번 논란하고 연결해서 뭘 들어보겠다는 취지가 아니었고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친한 상황에서 책도 좀 소개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 좀 이상하게 이제 타이밍이 그렇게 근데 맞아 떨어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첫 번째는 두 네. 번째로는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유시민 작가하고 워낙 뭐 개인적인 친분도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니 그 부분을 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게 뭔가를 이제 설명을 또 이제 들어봐야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슈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가려고 이걸 만든 게 아니다. 네,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하지만 출연하면 이슈는 확산될 것 같아요. 판을 깐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네. 그때 매부쇼 출연분을 보면
워낙 아예 작심하고 프레임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방금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뉴스아이킥에서 어떻게 질문을 하든 유시민 작가 어떻게 대답을 할지는 조금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좀 마음을 바꿔먹고 네. 성공하는 길로 돌아오기를 기원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또다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고 특히 우리 아까 초반에 나눴던 당무 개입 논란. 네. 그래서 그때 이수민 작가 명언을 남겼잖아요.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당은 망하고 해체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또 한 번 네. 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싶습니다. 처음에 출연했을 때보다 두 번째보다 세 번째 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멘트는 좀 세지는 것 같은데 영향력은 후폭풍은 점점 이렇게 좀 약간 사그라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영향력이 과거 1, 2, 3회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점점 좀 줄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그 영향력이 계속 이제 줄고 있는 것 같고 네. 언론사에서 우리 최 부장님도 언급하셨지만 이번 주만 다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근데 최 부장님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가는 언론사마다 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길게 다룰 내용이 아닌 것 같다. 근데 제가 윤건영 의원 말씀 중에 꼭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대통령의 수사 기소 분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피해를 많이 입은 분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근 소위 자칭 몇몇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의 언행을 보면 의구심이 생긴다. 이 순간에도 보안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나오는 거다. 이 말은 대통령이 지금 이중 플레이 한다는 걸 자기도 의심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수사 기소 분리한다는 말을 하셨는데 근데 자꾸 측근들이 보안 수사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혹시 대통령이 속 뜻은 다른 거 아니야? 그래서 검찰 개혁 안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야? 네. 이거는 저 유시민 작가도 자꾸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하던데 네. 검찰 개혁이 곧 수사 기소 분리 그리고 보안 수사권 폐지 이렇게 자꾸 연결시키면 안 돼요. 보안 수사권 폐지하고는 검찰 개혁하고는 직접적 연관이 없어요. 정청래 대표가 계속 말씀하시는 확인권을 주면 됩니다. 확인권이 보안 수사권이에요. 수사 기소를 분리시켜 놓은 상태에서 검사가 계속해서 수사에 협력하거나 견제하고 검토하고 하는 건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도그마틱하게 검사한테는 국물도 수사권을 주면 안 돼. 이렇게 해놔놓으니까 네. 글자만 수사권 걸쳐 있으니 이건 절대 안 돼. 보안 수사권 주면 이건 검찰개혁 실패야. 진정성이 훼손되는 거야. 대통령도 검찰개혁 안 한다. 심지어 유시민 작가가. 이거 좀 제발 정확하게 좀 보고 그 간극은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아무리 뭐 네. 이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저쪽에서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예. 하여튼 서로 이거는 간극이 벌써 시간이 꽤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접점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 이슈만큼. 근데 그거는 진짜 한번 사람 머릿속에 그런 틀이 박혀버리면 빠져나오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실은 이건 강수영 변호사 말에 저는 동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 이퀄 보안 수사 절대 금지가 아니에요. 그건 수사 기소 분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 건데 보안 수사까지 금지해 버리는 것은 이거는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라 그냥 수사 기소 망쳐버리자 뭐 이런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다르게 써야 된다. 전혀 다른 카테고리에 있다. 이렇게 저는 인식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네. 그 보안 수사를 금지하냐 일부러 남겨놓느냐 이 문제 가지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 옹호, 수사기소 분리 반대 네, 맞아요. 이렇게 이루어지고 네. 검찰개혁 옹호, 검찰개혁 반대 여기까지 이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네. 야 이거는 정말 현실이랑 많이 동떨어진 얘기인데 사람 머릿속에 이런 프레임이 한번 확 박히면 그냥 그대로만 생각하시게 되는구나 네. 싶습니다. 그 수사기소 분리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께서는 보안 수사권이 주어지는 것과 동시에 이거는 수사권의 부활 이렇게 이제 생각을 그게 하시니까 완전히 그건 틀린 뭐 얘기인데. 좀 좁혀지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후보도 잠깐 보죠. 네, 김민석 후보까지만 네. 보겠습니다. 그 지난 17일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제가 탈당했던 거 진짜 잘못했습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그 곽상원 의원도 뭐 늦었지만 평가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한번 가볼까요?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희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뭐죠? 그 정청래 전 대표가 정청래 후보가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후보들 중에서 본인과 함께 뛰는 일종의 러닝메이트 이름을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정청래 TV에서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이렇게 저와 함께하는 분들께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실명 토크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되어야 정청래 대표가 되더라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이 요렇게 전략을 짰습니다. 최고위원 2표 투표를 할 수 있어요. 네. 대표는 이제 뭐 한 표 하지만. 근데 여기서 3명 중에 2명을 무조건 집어넣어야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 표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너무 분산돼 버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일이 1월에서 4월이다. 그러면 최민희, 이성윤 이 사람들한테 표를 줘라. 내 생일이 5월에서 8월이다. 그러면 이성윤, 한민수 이렇게 표를 줘라. 아하. 내 생일이 9월에서 12월이다. 그럼 이제 최민희, 한민수 이렇게 표를 줘라. 골고루 갈 수 있게. 예, 그래서 세 사람 모두 다 잘 될 수 있게 해달라. 누가 더 잘할 건지 이건 이제 물론 지지자들이 그냥 올리신 아, 걸 그쵸. 테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아마 3명 다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런 거겠죠. 반영된. 그래서 세 사람 비슷하게 표가 갈 수 있게 이렇게 좀 해달라는 이런 이제 투표 지침 같은 게 나왔다는 거군요. 근데 이게 유리하긴 한지가 저는 궁금해요. 어쨌든 확실하게 2명을 미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아, 3명 다 그렇죠. 비슷하게 가는 네, 것보다. 비슷하게 갔다가 만약에 더 치고 올라오면 어떻게 누가 몰려가지고 그냥 음. 하나 이렇게 둘로 확 좁힌 다음에 어차피 이 친청계는 결속된 집단이기 때문에 대신 친청계가 아닌 최고위원 후보가 정말 많아요. 지금 나온 사람들 지금. 14명 나왔죠? 네, 그러니까 뭐 박선원, 이건태, 뭐 김용, 박성준, 박승원, 정민철, 서미화, 김영호, 임미애, 신계륜, 되게 많잖아요. 김영남 네네. 이렇게 많으니까 어차피 뭐 컷오프가 돼도 분산이 될 텐데 그럼 여기 그냥 2명한테 확 밀어주는 게 여기선 유리한 거 아닌가? 아니죠. 전체적으로 5명이가 지금 뽑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또 6명, 여자는 무조건 1명을 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변수까지 계산을 해보면 일단 3명은 넣어놔야지 안심을 할 수 있고. 근데 최민희면은 그러면은 여성 티어로 갈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3명은 무조건 그 분산을 해서라도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정청래 의원 쪽에서는 우리가 1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원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많이 표를 찍어주고 있어서 그 표가 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깝게 그 표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친석이라고 불리는 네. 그쪽 의원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런 게 나오고 나니까 친석계 의원 쪽에서도 내일쯤에 나올 것 같은데. 아니, 나왔어요 벌써. 아,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네, 네. 뭐라고 나왔냐면 네. 1부터 9 중 하나를 선택해 투표하세요. 그래서 조합이 이렇게 돼요. 서미와 김용, 이건태, 박성준, 아, 정민철, 조합이 박선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합을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요. 너무 어렵다. 너무 그래서 오히려 어렵네. 이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필요가 없고 그러게. 오히려 이렇게 복잡하게 되니까 오히려 여기는 너무 갈라져가지고 아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아, 그건 누가 만든 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중요한 건 정말 저렇게 할 것 같으면 양쪽 다 최소한 3명, 3명씩은 무조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명 그렇죠. 중에. 그러니까 일단 이쪽도 최소 3명 무조건 될 만한 사람으로 찍어주는 게 맞는 건데 네. 이제 그렇게 하자니 조금 애매하니까 이제 여기 너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일단은 네. 3명은 예비 경선이 있으니까 일단 친명계는 3명은 일단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네. 들어가게 아. 만들려고 하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최 부장님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게 정청래 표가 많다면은 네. 이게 3명으로 분산해도 안전할 수 있는데 네. 생각보다 정청래 표가 적다. 네, 그렇다면 근데 3명으로 분산시켜 버리면 셋 다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네. 근데 혹시- 비교적 최고위원 후보들 가운데는 그래도 인지도 면에서는 그렇죠. 이들 앞서는 높은 분들이죠. 분들이죠. 네, 이분들. 네. 그래서 아, 그래도 한번 보긴 봐야겠는데 갈 때 그 표 좀 주고 가세요. 김민석파 네. 전략을. 컷오프가 언제예요? 아 21일에 일단 한번 하는 거죠. 네. 아, 그래요? 근데 이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9가지 선택지 이거는 너무 많아서 아무 의미가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컷오프 후에 한번 그럼 거기 다시 전략이 나오겠네요. 여기 너무 많아요, 진짜. 이거는 진짜 의미가 없어요. 네. 이렇게 하면 다 망해. 예. 그건 제가 볼 땐 약간 역공자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 본격적인 시작하기 전에 네. 잠깐 나눴던 얘기인데 한동훈 의원 그리고 이건태 의원의 토론이 계획까지 됐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놓고 한동훈 의원과 민주당의 이건태 의원이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요. 아주 여러 차례 이제 그 진통을 겪고 나서 결국엔 무산이 됐습니다. 이건태 의원이 당초 아마 접촉했던 게 한판 승부였나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한동훈 의원이 계속해서 상대를 찾았는데 없었다. 근데 이건태 의원이 하겠다고 해서 고맙다. 해서 성사가 된 걸로 알았는데 이건태 의원이 JTBC에서 하겠다고 해서 이제 넘어왔고. 근데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나 봐요. 이건태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토론을 왜 하냐. 토론하지 말아라. 거기가 어디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했나 보죠. 그래서 이건태 의원 측에서 토론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혀왔고 네. 결국엔 한동훈 의원은 진중권 그 교수와 대담으로 이 일을 소화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뭐 누구든 하여튼 나가서 한동훈 의원의 반박을 완전히 그냥 발라버리면 그게 이제 제일 좋은 시나리오고 아니면 아예 그냥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당원들 잘 설득하고 국민들 설득하고 이런 거면 두 번째. 제일 안 좋은 상황이 지금 이 상황 아니에요? 한다고 했다가 약간 꽁문 빼는 모양새가 됐잖아요 지금. 아니, 예. 토론했으면 그게 최악이죠. 네. 아 토론에서 발리면 아 지금 뭐 최악은 변한 거예요? 네, 아. 이거 뭐 이런 선택을 해갖고.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아쉬운 아니, 게 그러니까 최악이야. 토론을 하면 하는 거지. 예, 그렇게 그냥 토론하셔서 그 어떤 서로의 입장 차를 국민한테 보여주고 판단을 국민한테 맡기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검찰개혁이라든가 아니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여론사를 실시해 보면 네. 국민들이 그래도 꽤 검찰개혁에 대해서 힘을 많이 실어주고 수사기소 분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근데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보안 수사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는 쪽이 더 커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검경 수사권 분리와 보안 수사권 폐지는 지금 정확하게 이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건데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국민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검경 수사권 분리라든가 검찰개혁을 옹호했던 분들이 입장이 달라졌으니까 그럼 자기가 설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득할 기회는 뭐가 있습니까? 토론밖에 없거든요.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토론이 없고 갈라치기만 있고 근데 민주당과 이게- 국민의힘 그리고 네. 아니, 야당과도 토론이 없고 어떻게 이거 그 말도 맞는데 설득하겠다는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이건태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이제 사실은 그 동안에 이 재판도 같이 하면서 이것저것 대장동 다 변호인. 같이 이제 그 생각을 많이 공유했던 분인데 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검찰 그 보안 사건은 완전 폐지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네. 아, 그러면- 유시민 작가 그렇게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왜냐면 대통령도 계속 여러 번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당에 넘긴다고 하지만 어쨌든 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보안 사건을 그렇다고 완벽히 없애버리게 되면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기가 필요하다는 게 바로 대통령 입장이고 그게 이제 원래는 친명계 의원들의 입장이 원래 그런 쪽이거든요. 그러면 이건태 의원도 사실은 대통령하고 입장이 비슷한데 지금 그럼 여기서 전선이 정확히 그어져서 한동훈 의원하고 만약에 토론을 한다 그러면 서로 간에 정확하게 무엇을 가지고 토론하냐는 거예요. 한동훈 의원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보안 사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할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네. 그러면 이건태 의원도 어느 정도 한해서는 보안 사건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원래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의원은 선명하죠. 보안 사건 무조건 필요해. 네. 근데 지금 분위기도 보안 사건은 필요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여론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건태 의원은 조금 애매하게 어떤 부분에서는 보안 사건 좀 남겨놓고 어떤 부분은 안 남겨놓고 이제 이런 거를 복잡하게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렇게 딱 가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체가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한 해 안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네.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냐 정도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하고 얘기해가지고 네. 본인이 선명하게 뭔가 각을 세워서 본인이 이득을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런데 이거는 좀 정정을 해드려야겠다. 이거는 이건태 의원은 보안 수사권 전면 전면 폐지라는 폐지. 아주 선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애매하다는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왜 애매하냐면 이건태 의원은 원래 그러면 김용민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원래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근데 실제 또 정청래 의원 쪽하고 또 그렇게 같이 가진 또 아니, 않아. 그건 알겠는데 네. 어쨌든 보안 수사권에 관한 문제는 입장은 선명해요. 그래서 애매하다는 거야. 그래서 말을 계속해서 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야. 근데 저 개인적으로요, 국민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토론은 이 그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의 토론이 아니고 절실한 거는 현장에 있는 경찰, 검사 이 사람들이 공론장에 나와야 됩니다. 불간의 토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어디 눈 씻고 봐도 이런 공론장이 지금 안 열려요. 다만 저희가 경찰 출신 그다음에 변호사는 검찰 모실 수 출신 있죠. 변호사 두 분을 모셔서 예. 한번 토론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거 아주 경청했는데, 네. 근데 그거하고 지금 현직에서 수사를 하는 사람 얘기는 또 달라요. 그래서 지금 수사부서의 과중이 얼마나 심한지 네. 뭐 이런 것도 그게 일단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검찰 개혁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보안 수사권 찬반 이렇게 나눠갖고 토론하면 안 돼요. 보안 수사권을 존치를 하더라도 네. 남아있는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지를 토론할 주제는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네. 경찰에 과중돼 있는 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공수처는 어떻게 정상화할 거냐.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영장 청구는 어떻게 완화시킬 거냐, 불기소를 남발했을 때 이건 어떻게 견제할 거냐, 뭐 등등등 테마가 10개도 넘습니다. 네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사실 검사 출신으로서 해야 될 역할은 네. 기존의 정치 검찰의 과오를 반성하고 네. 그다음에 기소권을 독점했을 때도 여전히 문제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이 현실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 방향 무엇인지 긍정적으로 나오게끔 해야 되거든요. 네. 민주당 의원들도 그걸 공격하면서 보안수사권 찬반 논란에서 이거 비틀어 가지고 도대체 국민의힘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뭐냐? 검찰 옹호냐? 정치 검찰 부활이 당신들 원하는 거냐? 이렇게 틀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건태 의원은 그게 아니에요. 보안수사권 찬반 논란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그렇게 모양새란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한동훈 장관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전과가 있느냐? 자기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등이라고 하는 거 하나 가지고 다시 검수원복을 시켜놓는 그런 네네. 정말 획기적인 능력을 보여줬던 사람인데 그거는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촉이나 모든 종류의 기교가 다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검찰 개혁은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네.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분리하는 것만 거. 있는 게 아니고 네. 기소 독점주의를 깨는 게 원래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기소 독점주의에 대해서는 지금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 검사 출신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검찰 관련된 모든 제도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아는 방향으로 자기가 그냥 몽땅 다 유리하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혹세무민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거 옳지 않다고 조금 봐요.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일반 시청자 혹은 뭐 그냥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검찰 개혁 많이 한다고 그랬고 여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보안 수사권 갖고 뭐 대통령부터 뭐 여당 각 의원들이 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니까 도대체 저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내 그렇죠. 삶에 무슨 영향인지도 잘 와닿지 않는데 그래도 아주 모르는 사람이 아닌 얼굴 좀 그래도 많이 익숙한 예를 들면 한동훈 의원과 또 여당의 뭐 주요 의원이 이렇게 같이 그 주제를 갖고 한번 토론한다고 하니 꽤 관심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검찰 개혁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조금 더 구체화된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큰 전선이 보안 수사를 완전히 금지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 허용할 것이냐를 가지고 전선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펼쳐졌고 예. 국민의힘과 야당과 민주당 사이에도 펼쳐졌잖아요. 그렇다면 이 주제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선명하게 어떤 입장차가 있는지를 드러낼 절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피하고 그리고 검찰 개혁은 당연히 검사들을 위한 검찰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 돼야죠. 그러면 그 대전제 하에서 이 보안 수사권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인데 국민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한다고 했다가 뒤로 빠지고 그런 다음에 변명을 비겁하게 내세우는 게 당원 뜻에 따랐다? 본인이 잘못 판단했거나 내가 생각이 짧았다, 내가 부족하다, 혹은 내가 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당원들 뜻에 따랐다. 왜 당원을 팔아요? 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예.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산적인 토론을 볼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감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김용민 의원, 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뭐 등등 지금 개혁에 관해서 굉장히 강성 목소리를 내는 사람 보안 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해가지고 한동훈 의원이 아니라 그 누구와도 법조인하고 토론하면 토론 안 됩니다. 질 거예요. 누가요? 그러니까 폐지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다고요. 왜요? 논리적으로 안 돼요. 법조인하고 붙으면. 왜냐하면 선동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은정 다 의원도 법조인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법조인끼리 붙어도 진다고요. 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붙어보자. 그거 누가 이기는지. 그걸 아니까 이분들이 나오는 방송 족족 혼자 나오거나 자기 편 들어드는 주는 데만 나오지 상대방이 있는 데는 안 하신다니까요. 이분들이 보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네. 그 지금 장윤기 사건이 사실은 뭐 엄청나게 불을 붙인 모양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 사건을 들고 왔어요. 이건 아마 검찰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집단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 미성년자 성매매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이 있는데 네. 아주 파렴치하더라고요. 그 범죄 사실을 보고 있으면 진짜 약간 나쁜 사람이에요. 전달하기 어렵겠는데 예. 아무튼 이 사람 그 수사를 하려고 경찰이 통신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거를 청구 안 해주고 반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도 역시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충분히 제어하거나 수사를 막거나 암장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이 있는 집단이다. 그 한두 번 겪지 않았느냐. 겪지 않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런 검찰이 있는데 보안 사건을 뭐 얼마나 더 줘 이걸로 충분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검찰도 이렇게 문제 제어하고 많다? 있는데라고 네.
이야기를 그러니까 현재 보안 사건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미 이런 식으로 수사와 관련해서 검사들이 하고 있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고 그런데 여기에 보안 사건을 계속 남겨놓는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되겠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예, 근데 이 CEO는 지금 당선도 됐어요. 네, 당됐죠. 너무 나쁜 저는- 사람이에요. 이거 게다가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 아니 2025년 10월부터죠. 24년 10월부터 예. 2025년 5월까지 네. 이 미성년 성매매를 여러 번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촬영도 너무 이상하게 하고 네. 담배 사준다 그러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시의원이 되고 어떻게 이 사람이 뻔뻔하게 나오는지 정말 저는 참고로 이해가 안 가요. 이분이 이분이라고 하지 마요. 이 네. 사람이라고 해. 이 사람 이제 그 김진모 당협위원장이라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럴 김진모 당협위원장은 본인이 이걸 거르지 못한 데에서 책임을 느끼고 당협위원장 물러났습니다. 당연히 물러나야지. 네, 그리고 이 물러난 사람도 정말 네, 그 무책임한. 영장 청구권의 독점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하고 보안 수사권 입고 없고하고는 전혀 전혀 다른 별개의 얘기거든요. 문제죠. 전혀 다른 얘기인데 항상 민주당 의원들이 그 논리를 펼치는 거 보면 이렇게 검사가 나쁘니까 더 주면 안 돼. 섞어요, 자꾸. 이러면 안 돼요. 기소 독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와 영장 청구 독점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보안 수사권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네. 논의를 떼고 얘기해야 되고 보안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 편에 좋은 게 있는데 이런 것도 감안하는 거 없이 수량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야 1, 2, 3도 있는데 4를 왜 줘? 이런 식으로 선동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들 빠르게 한번 네, 가볼까요? 장동욱 대표 그냥 얼굴만 한번 보고 올까요? 올림픽공원 얼굴만 안 보고 봐도 서운하니까 짧게만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9월 하나입니다. 부정선거 대표께서는 선명한 메시지를 통해 지지층을 규합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계시다면 원내대표께서는 중도층과 보수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다고. 네, 아. 자 전략 들으셨죠? 네. 부정선거는 재선거, 당일 투표는 수개표. 이게 이제 이번 구호군요.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아니 줄 그렇다고 뭐가 좋다는 거지. 빠르게 다음 뉴스 네, 빠르게 넘어가죠.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네. 여러 가지 정책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최근 주가 변동에 아주 미친 듯한 변동성의 원인으로 꼽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거 상장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 상장 네. 폐지는 안 된다. 다만 기준을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트리플 강세 있었잖아요. 전세 월세 매매 네. 이거에 대해서도 국민께 죄송하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이 맞는 키는 아니다. 그리고 그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니 진짜 우리 지금 현재 3만 한 2천 몇백 분 정도 보고 네. 계신데 댓글 올라가는 속도는 왜 10만 명짜리 방송이야? 그래요? 왜 이렇게 댓글이 빨라? 아, 정말 그래요? 좋습니다. 아니요. 네, 이 정도면 댓글이 좀 빠릅니다 이거 저희가. 아주 좋은 현상 아닌가? 좋은 현상이에요. 진짜 좋은 감사한 현상이죠. 일이고 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다는 그럼요, 거니까. 그럼요. 아침에 20만 명 보는 방송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진짜 속도가. 댓글 속도가 아니 거기 진짜 빨라. 여기 이렇게 빨라? 네, 저희도 약간 젊은 분들이 많이 오죠. 동접은 이길 수 없겠지만 댓글 속도는 이기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짜투리 뉴스 갈까요? 아 그 클로드 AI를 쓰고 있던 네. 국내 이용자가 말도 안 되는 청구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인데요? 251억을 내라고 청구서를 받았대요.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251억이 어떻게 있긴 있어 이렇게 쓸 수가?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쓴 적도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근데 이제 AI 모르겠나? 회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네. 답변도 AI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사장 나오라 그래부터 시작해야지 해결이 되는데 아니면 담당자 누구세요를 물어봐야 되는데 요새 네. 많은 곳들이 그렇지만 여기는 특히나 AI 혹은 메일로밖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25억 정도가 그 청구가 됐었대요. 그래서 25억 웬 말이야. 근데 이 카드사에서도 25억이 청구되면 돈을 안 내주잖아요. 그렇겠죠. 이상하니까. 네. 근데 그 이후로 계속 10차례 넘게 결제 시도를 그 AI 쪽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AI가 그래서 했겠지. 예, 했는데 그래서 총 251억이 부과가 됐는데 열받아서 이 소비자가 18건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고 네. 나서 답변을 받았는데 자동 충전 설정 오류 때문에 이렇게 과금이 됐다. 근데 이 사람 더 화가 난 건 나는 자동 충전을 설정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오류에 오류가 아마 더해지면서 말도 안 되는 폭탄을 지금 맞은 것 같아요. 이 사람
AI가 이거 인간 테스트 해본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하면 얘네들이 오류 생길까 이러면서. 그리고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비용이 나왔는지는 네.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아, 그래요? 합니다. 네, 네. AI가 웃기는 게 제가 뭘 이렇게 계산해 보라고 시켰어요. 네. 그랬더니 그 거래 내역을 집어넣고 이제 계산시켰더니 A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입금한 내용만 쫙 계산해 봐. 그래.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네. 근데 뭐 홍미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했는지 봐야 되는데 홍이철이라는 사람이 입금한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나와요. 네. 그럼 내가 그 금액을 네가 그럼 빼고 말해준 거니? 그랬더니 아 빼고 말하는 거면 이렇게 됩니다. 또 말해줘요. 그래서 내가 다시 뒤져봤어. 그런 사람 존재하지도 않아. 그냥 홍미정으로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거기다 썼다. 홍이철이라는 사람 도대체 어딨냐? 홍미정이라는 사람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 당신 말이 맞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이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말해줬잖아요. 이거 사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입금한 내역 계산한 거 이거라고요. 내 말이 그래서 맞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때 확 욕을 해버려요. 와, 욕을 해야 돼요, 진짜? 진짜. 아, 그런 걔한테 정신 욕을 차려. 해. 네. 그럼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람 성깔 있다는 걸 보여줘야 아, 진짜 AI도 웃겨. 거기에 맞춰서. 나보고 되는 참 잘하셨어요. 당신 말이 맞네요. 그러면서 그래도 내 말이 맞았잖아요. 아, 이게 저도 너무 여행 웃기잖아요. 일정 짜달라고 했더니 저는 주로 이제 양조장 위주 짜라고 했어요. 이제 여행 일정 이제 이 세 가족이 간다. 근데 주로 우리는 이제 양조장 위주로 짜달라고 했더니 네, 네. 쫙 짜왔더라고요. 그래서 대견하다 해서 일정을 하려고 검색을 했더니 그 노는 날 두 군데를 집어넣는 거예요. 아, 큰일 날 뻔했네. 너 이 자식아, 야, 이 노는 날이잖아.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아 진짜 AI 너무 웃겨. 네. 아유, 아 우리 정말 또 착해요. 휴가 준비하시는구나. 우리 최 부장님. 오늘부터 준비 근데 시작해. 왜 양조장을? 아, 저는 그냥. 술 좋아해서? 예. 그래요? 네. 술 먹은 적도 없죠. 여행 가실 때도 근데 알래스카 큐브는 빼놓지 말고 맞습니다. 가세요. 아 네. 진짜요? 이거를 꼭 가져가요? 왜냐면 어. 여행 같은 거 하면 땀 나고 이러면 이제 옷에 이렇게 좀 냄새 날 수 있잖아요. 너무 좋아. 진짜 근데 좋죠. 아, 그래? 예. 너무 좋아? 향이 은은하게 계속 나요. 은은하게 시원해. 치약 향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시원한 느낌입니다. 알래스카 느낌. 네, 그래서 특히 몸에 열 많은 분, 또 땀 많이 나는 분들, 아니면 이제 운동 좋아하셔갖고 러닝, 테니스, 골프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수품입니다. 이거. 보여드릴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멋있는 거. 아, 근데 네. 진짜 오늘 여기 스튜디오가 내내 은은하게 기분 좋은 향이 나는데 맞아요. 그게 아, 그래요? 요거예요. 제가 네. 저번에 한번 여기서 받아갔었거든요. 네. 이거를? 욕실에 놓으니까 욕실에 욕실이 놓으니까 들어갈 때마다 너무 기분 좋은 향이 시원하게.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요런 비싸요 이게? 아니 비싸지 아니, 않아요. 선생님이 하이닉스에 물린 거면 이거 100박스를 아, 사요. 나 진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진짜 너무해. 아이고. 진짜 난 좀 짜증. 자, 90만 원에 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요거 누적 판매량 30만 개 입증이 이미 됐고요. 그리고 3+1 이벤트로 3개 사시면 하나를 더 드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케이스, 네, 케이스 케이스도 딱 줘요? 넣어서 드리는데 여행 요 갈 케이스, 때. 요거 이제 여행 가실 때 네. 아주 좋습니다. 요거 한정 수량이니까 요거는 꼭 빠르게 구매하셔서 이벤트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요거 말고 약간 묵직한 향 원하시면 버번 위스키 우드 샤워바 요거 있거든요. 남성들이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좀 줘보세요, 제가 네, 한번. 요거는 여성분들이 아마 미칠 겁니다. 아 나는 네. 진짜 이거보다 이건 낫네. 그죠? 아, 그래요. 진짜 느낌 와요? 맡아봐봐. 아니 느낌은 안 와. 근데 맡아봐. 그치 화나지. 아, 난 이런 거보다 이거 이거 그 소개한 거. 가죽 냄새 그 남자 향수에 많이 네. 고급진 가죽 약간 냄새. 우디하면서 네. 야 이게 훨씬 나. 나무 네. 그 냄새가 나요. 난 이게 더 나. 그치 훨씬 좋죠. 이건 남성이네. 네, 그래서 이제 쌍남자네. 끼고 다녀야겠다. 섹시한 향 맞아요, 원하시면 맞아요. 남자 냄새네요. 버번 위스키 우드 샤워바로 버번 해결하시면 위스키, 되겠습니다. 위스키가 중요하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최민희 의원님 모셔서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하시는 거 관련된 질문도 좀 해보고요. 또 논란이 몇 개 응원을 있으니까. 해줘야지 왜 도망을 가. 네, 거기 한번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